예, 장자연 사건은 오늘 뉴스에서 보셨듯이 재수사 권고 못한 채 종결됐고요. 윤지호 씨의 진술 신빙성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자, 재수사 권고를 못했다는 게 이게 제일 뼈 아픕니다. 다만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자,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 결론을 내렸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되냐? 이건 또 아니죠. 그 자체로 범죄는 아니고 또 한 가지 설령 어떤 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공소시효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압을 행사한다고 할 때 공무원이 외압을 행사할 때는 직권남용죄라는 게 범죄가 성립되는데 민간인이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 이거는 범죄는 그거는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안 돼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이 직권을 남용해서 외압을 행사할 때 직권남용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아니고 그래서 달리 어떤 범죄를 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어떤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공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기구에서 확인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조선일보를 이렇게 좀 잡아 넣었으면 좋겠잖아요.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좀 있고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라는 거는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지 이게 공무집행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쉽지가 않은데, 폭행 협박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곽상도가 직권남용으로 곧 학교 갈 거라는 소식이 있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곽상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과연 수사가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뇌물죄로만 김학의를 구속하고 성범죄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입증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당시의 수사팀 그리고 곽상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적용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뭐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뉴스공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기대를 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장자연 사건이 이 피해자가 지금 사망하고 없는 사건이잖아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해버리면 이걸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1대1로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선일보 모 기자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목격자도 있고 해서 이제 그게 기소가 됐는데 성추행 사건은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도 벌어지기도 하지만 강간 사건 이거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여러 명이 다 같은 자리에 벌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밝혀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게다가 윤지호 씨라는 분이 와가지고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하고 막 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막판에 뭐 어떤 뭐 작가인가 어떤 작가분하고 뭐 분쟁이 생기고 하면서 박훈 변호사가 선임해가지고 뭐 출국금지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자마자 바로 그냥 캐나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윤지호 씨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장자연 사건을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나서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막판에 갑자기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들어가지고 좀 윤지호 씨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방가에게 면죄부를 준 상황이 돼버렸죠. 말씀하신 대로. 예. 방가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돼버렸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번 과거사위 결론에 대해서 그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화나고 분통 터지고 그럴 수 있는데,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장자연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과 타오르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과 다른 게, 김학의 사건은 재수사 권고를 했잖아요. 재수사 권고를 했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김학의 사건은 피해자가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 몇 명의 여성분들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고, 또 관련자인 윤중천이 뇌물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 과거사위원회에서도 뇌물 부분을 파헤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뇌물 부분으로 재수사 권고를 했었던 것이고, 성범죄 부분도 하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재수사 권고를 했지만, 사실 애초에 시작부터 뇌물 부분 외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 내부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김학의 사건은 피해자가 살아있고 관련자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뇌물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게 됐고, 공교롭게도 김학의가 이제 공항에서 도망가다가 붙잡혔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수사단이 정식으로 발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만 한 게 아니라 수사단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사실 공항에서 김학의가 도망가다가 붙잡힌 그게 결정적인 거였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김학의만큼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학의 사건조차도요, 이게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구속된 건 아닙니다. 구속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 오늘 뉴스공장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 못했는데, 요게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지 되는 거라 여기서 오늘 서교TV에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김학의에 대해서 뇌물이 1억 6천만 원으로 됐어요. 자, 뇌물 규모가 1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1억 6천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윤중천한테 받은 거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최모 씨라고 있어요. 최모 씨라는 사업가한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뇌물이 또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억은 뭐냐? 이 1억 원은 뭐냐면은 김학의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여성인 이모 씨하고 윤중천 사이에 보증금 분쟁에 개입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윤중천에게 당신이 이모 씨한테 받으려고 하는 이 보증금 1억 원 이거를 포기해라, 이런 거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소송을 취하시켰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취하시킨 게 포기시킨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모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채무를 면제받은 거죠. 채무를 탕감받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학의가 직접 1억 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씨라는 여성이 1억 원을 윤 씨한테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탕감받았다.
그래서 1억 원 채무가 탕감받은 만큼이 뇌물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한 거. 그래서 제3자가 뇌물을 대신 받은 거를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다. 저도 약간 이게 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제3자 뇌물죄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뇌물하는 게 액수하고 성격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탕감해 줄 때 포기, 각서 이런 것들을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소취하만 했어요. 소송 취하. 그러면 소송 취하를 했지만 다음에 다시 또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탕감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는지가 의문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 남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천만 원 나머지 이 윤중천이 줬다는 3천만 원, 이 부분도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1억 6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이모 씨 여성에게 대해서 채무를 면제받은, 그게 제3자 뇌물인데 이게 과연 유죄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윤중천한테 받았다고 하는 3천만 원은 이 윤중천의 진술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윤중천은 참 말을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윤중천이 3천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 3천만 원이 한 번에 딱 3천만 원을 쏴준 게 아니고, 뭐 그림으로 주고, 뭐 500만 원 주고, 뭐 밥값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과연 이 유죄가 인정될지 이것도 확실하게 장담 못해요. 그러면 남은 게 바로 최모 씨한테 받은 3천만 원인데, 이 최모 씨한테 받은 3천만 원 이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수사하는 사람들 통해서 또는 계좌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최모 씨는 윤중천하고 좀 다르게 충분히 신빙성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서로 간의 김학의하고 인간적 관계도 있고, 어떤 특정한 그 뇌물이라고 하려면은 그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의 대가냐, 이게 좀 특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가 최모 씨 3천만 원, 이 사업가 최모 씨 3천만 원이 이게 안 밝혀졌으면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성접대. 자, 성접대 받은 부분이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이죠. 이거는 김학의가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막 이렇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주 별장 말고도. 그러면 그것도 뇌물인데, 그것은 다만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얼마어치의 뇌물이다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최모 씨의 3천만 원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구속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억과 윤중천 3천만 원이 만약에 무죄가 된다고 했을 때, 혐의가 확실치 않다라고 했을 때 영장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최모 씨 3천만 원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성접대 받는 부분은 액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또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가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뇌물죄는 7년 이내인데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을 넘어섰을 때, 그리고 5천만 원 넘어섰을 때, 1억을 넘어섰을 때 이게 다 달라요. 각각이.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을. 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요. 뇌물죄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형법 129조, 이게 바로 뇌물죄인데, 이 뇌물죄를 범한 사람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데,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은 3년, 5년 이상 유교징역이나 또는 7년 이상 유교징역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갖고는 무기형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 안 됩니다. 7년 또는 10년이 돼요. 예, 여기 나오죠.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249조에 나오는데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범죄가 15년이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서는 10년, 10년 미만인 경우는 7년이죠. 그래서 7년 또는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2009년도, 2010년도 뭐 이때 이 뇌물을 받았다는 성접대 때도 그렇고 이 뇌물을 받았다는 시기가 대체로 2007년, 8년, 9년, 10년 뭐 그 무렵인데 공소시효가 15년이 돼야지 이걸 처벌할 수 있어요. 7년짜리는 좀 7년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소시효가 7년이 해당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뢰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어서야만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이 돼서 조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1억 원이 넘어야 확실하게 15년이어가지고 공소시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문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아슬아슬했었습니다. 아슬아슬했었는데 다행히 사업가 최모씨 3천만 원, 이곳이 3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해요. 이 부분 덕분에 일단 3천만 원을 넘겼고, 그래서 특가법상의 뇌물죄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고소까지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